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회의에 나와 사퇴와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스를 하고요.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그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히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뭐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범죄 피해자들이 국회에 오셔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일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제가 느꼈던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막막함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계속 증거를 찾아야 했고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내 얘기를 믿어주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 요구 송치되었고 보안수사를 통해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피해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다음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발언입니다.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로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으시니까 쉬운 일로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강간 사건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불송치 결정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나는 이제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걸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혼자에게 마지막 대화를 하면서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마지막 대화를 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심한 절차가 있었거나 설명이 있어서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던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있다 구속이 됐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뭐 많은 피해자 단체에서 저희 법무부도 직접 방문을 하셔갖고 여러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의견, 그런 의견들을 또 종합해 갖고 법무부가 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계속 있었습니다. 제도 설계에서 이런 사례들의 교훈을 담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안수사권 폐지된다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정권 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고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두고 경찰의 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대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고민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저희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또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특히 불송치되거나 하는 이런 사건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들, 사기라든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이게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다시 걸러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은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의 그 범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네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장관님의 사퇴 논의가 저는 이게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계속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 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뭐 검찰 내부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 보안사 관련해서는 유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청해야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은 피해자의 권리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우리가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 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헌재는 계속 밝혀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 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법정 정리하면 의견의 되죠?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힘을 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장관님이 더할 일도 의지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그 검찰 개혁에 이 직면할 때마다 검찰이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고위직 검사들이 줄지어 사직서를 내죠. 사퇴 쇼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이프로스에 뭐 이런저런 얘기 시끄럽게 막 만들죠. 그럼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뭐 권한쟁의 심판이 뭘 하고 하여튼 법꾸라지처럼 법기술을 온갖 법기술로 현란하게 이렇게 검찰개혁을 반대합니다. 저는 만일에 이번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부터 시작해서 검찰 고위직이 이런 일을 하고 또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장관님께서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근데 의원님 그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인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좀 남아있던 문제인데 공소청 중수청에 설립된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건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데 수긍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뭐 일부 여러 가지 좀 작은 건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제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다시 챙기시고 보안사건 폐지 이후에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었습니까? 보안사건 폐지 문제는 국회 이름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서 장관님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무검찰에 있는 그 수사 인력, 직접 수사 인력, 검사관 2,200명, 그다음에 그 수사관 6,000명 정도 인력을 어떻게든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도 지금 공수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대부분 인지부서에서도 공수 위주만 하고 있거든요. 그 수사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그래서 저도 어쨌든 지금 최대한 전에 직접 수사와 관련됐던 인지수사와 관련됐던 부서들은 뭐 전원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 네. 지금 10월 2일 날 지금 69일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인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번 제가 법사위에 때도 장관님께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예,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뭐 행안부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전적으로 한 인력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저는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것은 바로 그 수사 인력을 남겨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 수사 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등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의 수사 인력을 남겨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청 공무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안수사권만 폐지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그 검찰에서 큰 업무들을 맡아보셔서 알겠지만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하든 또 재수사 요구를 하든 또 그다음에 공판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가 될 건지를 좀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국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다시 수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수사 인력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상. 네네. 그 사의 표명 언제 하셨는지를 뭐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는 그 전에 훨씬 전이라고. 여러 달 전부터 이미 이제 그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그 뭐 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은 거고 그다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또 최근도 아니죠 한 뭐 좀 상당 전에 전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제가 할 일들은 대충 끝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법무부 안에서 또 제가 추진하려고 했던 규정이나 출입국이나 범정에 관련된 정착들, 제도 개혁들 그러니까 대부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참 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불거진 게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부분 그 날짜가 훨씬 전이었는데 지금 이게 불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에 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있을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명분을 주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걸 계속 부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검사의 보안수사권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안수사는 필요하죠. 장관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는 수사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보안 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 그 국민들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아마도 지난번 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런 취지의 국민들의 답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나 문제가 돼서 내란까지 저질른 이 검찰 권력을 개혁하는데 그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채널A 보도로 민주당 신천지 유입설 당원 이게 보도가 됐는데 민주당 경기도 지역에 수십 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신천지 신도가 가입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고 지금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몇 명 가입한 게 무슨 민주당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그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검찰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언론에 이것이 나갔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에서 저는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권 폐지 국면과 맞물리면서
들으면서 마치 그 합수본에서 지금 이게 저는 수사를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과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에 수십 명이 뭐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가입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마치 민주당과 신천지를 연관시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이 검찰의 어떤 뭐 그 검언 유착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챙겨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상정된 7항, 의사일정 7항에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 참여권 관련해서도요, 그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행법이 지금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규정이 거의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으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진행, 공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피해자 의견 질술권뿐만이 아니라 증거라든가 양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일환이었고요. 지금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검찰개혁 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말씀하셔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다 좀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이 부분이 형사 절차에 법 피해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사가 보안 수사 안 하면 수사가 안 됩니까? 뭐 어떤 범죄도 마찬가지죠. 그거야. 아니, 네.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피해자가 따로따로 돼 있었을 때 이게 피해자가 다중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서로 다 나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있어서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 안 보였을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게 사기구나 하는 경우가 밝혀지는 게 예상외로 많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사기입니다. 따로따로 봐도 사기고 모아서 봐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사기가 모아서 봐야 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전체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게 1. 피해자가 있고 범죄자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 문제가 있으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이걸 기소하기에 부족하면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라. 지금 이거는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직접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제도는 그리고 이 안에 약자의 이야기, 약자의 권리 그리고 또 이게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이 신청을 통해서 또 송치돼서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보안 수사를 안 하면 범죄자를 수사를 안 합니까? 기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그걸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그게 재판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법원에서 또 증거를 요구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잘 진행하겠습니까? 네,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안 사건 존폐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사건이 있는 현재 형사 사법 체계 하에서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A 회사에서 근무했다가 B 회사로 이직한 그 직장인에 대해서 A 회사의 사장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영업비밀 침해했다. 경찰에서는 갖고 나간 게 없으니까 무혐의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1년씩, 2년씩 끕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에 변호사가, 회사 측 변호사가 사건 좀 종결시키지 말고 조금 지연시켜 달라. 그렇게 해갖고 그걸 1년씩, 2년씩 끕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소인이 B 회사를 못 다니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무직으로 살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갖고 있는데 3명을 갖다가 구속을 해야 되는데 3명이 같은 공동정범이고, 그다음에 구속을 해야 불법 수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하고 1명은 봐줍니다. 그 1명이 나중에 그 2명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수익을 1명이 관리하고 나중에 형사 절차가 끝나면 그걸 갖고 또 나눠 갔습니다. 2명만 청구해달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누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불법 수익을 가진 사람, 강자들이. 마지막으로는 추징만 해도 그렇습니다. 70억, 80억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변호사가 추징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계산하기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추징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불법 수익 환수 못하죠. 두 번째는 가석방이 또 용이롭습니다. 추징이 없으면. 그런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은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이게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뭐 행형이면 행형, 모든 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조직 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그 13세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거,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반환시킨 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근데 뭐가 부실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청구를 했고, 혹시 미진한 거 있으면 경찰한테 수사 전화해서 거기다 그냥 수기로 넣어서 도장 꽝 찍어서 청구하면 되는 일을, 통신 내역 기각을 한 사례가 그 경찰 수사관도 자기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조직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수사를 왜곡해도, 잘못해도 왜곡하고 남용한 그 검사들 지금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오히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어쨌건 지적을 받으면 자기네 식구도 구속시키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4중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검찰에 이런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 민주당 또 여기 범여권 법사위원님들이 그 보안책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은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응원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고, 수사가 문제가 되면,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되면 좀 범죄별 수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수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다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가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시킬 수 있으니 모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간접 사실, 또 간접 증거와 양형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그걸 전자화시켜서 데이터 센터에 보관시켜 놓으면 언제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또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쫙 하면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까지 다 검증이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수사 자료, 증거, 양형까지 다 담아두면 장난 못 칩니다. 특히나 법 왜곡죄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변호사가 꼬신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 장관님, 또 중수청, 또 행안부 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은 저는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사명감을 갖고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안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드린 국민의 생명, 재산, 인권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미 원칙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죠. 피의자든 피해자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갖고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인권 보호고 또 정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빈틈이 없게 많이 좀 고민들 해주시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전권은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로 입건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전적으로 이제는 경찰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의 독점권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여야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제가 또 세밀하게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